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EO 특강 진행을 맡은 미스코리아 김혜선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TV가 함께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오늘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CEO에게 경영 철학과 또 기업의 성장 원동력을 들어보고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하는 데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고자 오늘 귀중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북은행 김한 은행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바람직한 금융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969년 지방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북은행.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2012년에 금융업종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부문에서 수상을 하며 금융권에서의 입지를 가져왔다. 그 중심에는 2010년 취임한 김한 전북은행장의 추진력이 있었다. 취임 시 7조 3천억 원 수준인 자산 규모를 3년간 11조 6천억 원으로 끌어올려 자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탁월한 경영 수완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한 전북은행장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최고의 향토은행을 만들겠다는 포부와 다방면의 조직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며 인류 지역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최고의 은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JB갤러리 개관, 다문화 가정, 온 가족 친정나들이, 이웃사랑 사회공헌 성금 모금, 사랑과 나눔의 김장김치 담그기 등 최근까지도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과 지역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고객을 위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김한 전북은행장.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에서 만나본다. 네, VCR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 바람직한 금융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김한 전북은행장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북은행 김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 만나봐서 굉장히 반갑고요. 여러분들 뭐 전북은행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다 계시니까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거는 무슨 이론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금융인으로서 살아왔으면서의 경험이랑 학생들한테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그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건 Q&A를 하면 제가 아는 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백그라운드를 좀 말을 해드리면요. 저는요, 진짜는 여기 다 거의 경영학과 출신이시죠? 저는 불행히도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공대 출신이고요. 공대에서 기계과를 전공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회계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그게 3.1회계법인이라고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3.1회계법인을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제너럴 모터스라는 지금 시볼에 나오는 거 있죠? 거기 그 미국 회사에서 일을 좀 하다가 미국에서 또 다른 무슨 트레이딩 컴퍼니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에 와서 이제 증권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 대신증권이라는 데서 일을 쭉 하고 그 다음에 IMF가 터져갖고 1997년 우리나라 IMF 터져갖고 제가 구조조정위원이었어요. 진짜 좀 나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룹들 이거를 죽여라 이거를 살려라 뭐 하는 거를 제가 했던 7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무슨 어느 그룹을 해체해라 어느 그룹은 살려라 뭐 하는 거를 했던 나쁜 역할을 한번 97년에 했어요. 97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회사를 또 만들었고 프라이빗 에퀴티 펌이라는 회사에서 내가 일도 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증권이랑 IB 쪽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증권회사 이제 메리츠 증권이라고 한진그룹에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메리츠 증권을 운영을 하고 보험을 운영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흘러서 제가 이제 여기 또 이제 전북은행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은행 출신에서 은행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산업도를 해봤고 아니면 또 증권도 해봤고 보험도 해봤고 은행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한 분야의 금융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금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금융에 다 관심이 많으세요? 네. 많으세요? 좀 문제인데. 근데 저는 솔직히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학생 때는 글쎄 금융을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맨 처음에 백그라운드가 말씀했지만 저는 그 공학인데요. 학생 때는 공과나 이공계통이나 인문계통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게 맞는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증권이라고 해봐요. 증권에서 일을 한다, 애널리스트를 한다고 봐요. 그럼 내가 이제 삼성전자를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본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장기적인 어느 쪽이 경쟁이 있을까? 아니면 텔레콤으로 보면 KT랑 LG U+랑 또 SK가 어느 쪽으로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을까 하는 거를 그게 뭐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뭐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금융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죠. 어디랑 관련이 있어요? 기술이죠. 기술 트렌드가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살리냐 하느냐 크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약을 개발하는 것 같은 거는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갈수록 지금 사회가 여러분이 이제 맞춰야 될 사회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회랑은 완전히 다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대학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그 사회를 제 나름대로 한번 꿈을 꿔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갖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앞서갔던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갔던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죠? 미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제약회사 애널리스트다 하면요. 제약회사 애널리스트의 유망한 애널리스트의 3분의 1은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의과대학이랑 약학과 출신이에요. 아니 화학과 전공 출신이세요. 그 사람들이 신약은 이렇게 개발되고 신약 개발은 이 개발되는 게 기술적으로 어디로 나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진짜적으로 어떤 회사보다 이길 수 있다는 거를 갖고 있는 거는 경제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안 생겨요. 그죠? 일단은요. 그러니까 그 신약을 내가 아주 뚜렷하게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칩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반도체 산업이 어디로 갈 것을 더 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려면 피상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만 갖고는 실질적으로 그 산업이 어디에 나갈지를 이해를 못해요. 특히 제약 같은 데는 그래요. LG가 제약회사에 제약회사를 키게 하려고 하루에 1년에 한 300억씩 매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LG가 한 번은 굉장히 좋은 암에 대한 시약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그 시약을 이런 조그만 지금 우리 같은 연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연구실에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했는데 그게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완전 이제 암에 대해서는 완전 대박이 난다 LG가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런을 했어요. 테스트런을 하니까 먼저 실험실에서는 됐어요. 실험실에서 된 거가 그 다음에 그러면 실험실에서 됐으면 그 다음은 뭐를 하냐면 생산을 해봐요. 그것도 이제 임상을 여러 번 겹쳤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데 생산하는 시설을 목합 시설이라 그래갖고 좀 소형의 생산 시설을 만들었어요. 생산 시설을 했어요. 생산 시설에서 됐어. 그래서 이건 뭐 LG가 뭐 엄청 이제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딱 그래갖고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니까 생산이 안 돼. 품질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술이 하나가 개발이 되면
그 기술이 무조건 기술이 선도적인 기술이 상품성이 있느냐 하는 보장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임상 실험을 약 같으면 임상을 1, 2, 3 실험을 하는데 동물에다 했다가 나중에 사람에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런을 해보고 테스트런을 해본 다음에 진짜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이 대량 생산까지 가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그거를 몰랐던 애널리스트라고요, 내가요. 그러면 임상실험에서 뭐가 됐다고 실험 자료가 쫙 나왔다 그래봐요. 아, 그러면 야, 이 회사 이제 대박 나겠다. 그러고 투자를 하겠죠. 예? 그럼 엔디다 어떻게 돼요? 망했죠? 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기술에서는 아주 비일비일하게 일어나요. 기술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을 때 회사가 어떤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러 받으러 와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의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하던 사람들은 그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엔지니어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이디어를 팔러 온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과장되게 얘기하지 진실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하냐 안 하냐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 기술은 있어야 돼요. 물어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인더스트리가 관계되든지 관계없이. 그러면 이제 좀 더 은행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은행 쪽으로 가면요, 이제 금융산업이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산업이 여러분 때는 금융산업이 안 돼요. 여러분 때는 내가 아주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전북은행 이렇게 점포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지금 보험사도 있고 또 증권사도 있잖아요. 그 모델은 여러분 때는 절대 없는 모델이에요. 그걸 아주 제가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증권회사가 온라인 증권이 되고 있잖아요. 온라인 트레이딩이 돼서 거의 온라인 트레이딩을 한다고요. 그래서 거의 예전부터 온라인 증권이 지금 온라인 트레이딩이 한 70%를 차지하는데 수수료가 계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증권회사 지점이 예전에는 항상 지점이 이익을 내는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지점이 이익을 못 내요. 지점이 이익을 못 내면 증권회사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점을 닫아야죠. 지점을 닫아야죠. 인원을 줄여야 되죠. 인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증권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여러분들 증권회사를 어플라이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거의 증권회사 사람 뽑으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증권회사도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구조조정이 은행에 오는 거가 몇 년 안으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때는 틀림없이 없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은행 가요? 지점에? 1년에? 몇 번 가세요? 3번 가요? 또 몇 번 가세요? 2번이요? 학생증 잊어버리셨나 보죠. 그죠? 또 몇 번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가세요? 오, 진짜 많이 가시네. 근데 통계는 이래요. 통계는 어떠냐면 20대는 2번 가요. 2.4번 가요. 1년에요. 거의 다 안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 아마 학생증 잊어먹든지 뭐 하든지 은행 ATM을 가는 거는 은행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돈 찾으러 가는 거는. 은행에 텔러한테 가서 텔러한테 돈을 찾으러 ATM에 갈라 그랬다가 ATM이 막혀서 텔러한테 가서 돈 찾는 건 그 은행 가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진짜 용무가 있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에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 20대에는 2번이에요. 30대에는 3번이에요. 3.4배예요. 40대는 4점 몇이에요. 1년에. 그 다음에 50대로 넘어가면 확 많아져요. 그리고 70대로 가면 막 13번, 14번 이래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은행 가셔야죠. 그잖아요. 그리고 또 이 기계 쓰는 게 익숙치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기계에 익숙돼 있잖아요. 기계에 익숙된 분들이 특히 괜히 은행을 가서 4시간을 소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제일 중요한 고객은 몇 세부터 몇 세의 고객이냐면 40대부터 50대 중반까지의 고객이에요. 그게 그게 돈을 만들어주는 고객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인더스트리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은 잠재 고객이지 실질 고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마이너스 나는 고객인데 잠재성이 많은 마이너스 나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금융권에서는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의 금융권의 고객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5년 후의 상황이 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3배, 2.4배를 은행을 가는데 1년에 15년 후에 여러분들이 은행을 가는 건수가 더 많아질 확률이 있어요? 적어질 확률이 있어요? 적어질 확률이 있죠? 은행에 여러분들이 더 안 간다 그러면 은행 지점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없죠. 그러면 은행은 왜 있었어요, 예전에? 은행은 돈 때문에 있었죠. 돈을 집어넣고 돈을 받으려고 캐시가 있으니까 있죠. 실질적인 캐시 트랜잭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에 사람이 많이 필요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거의 크레딧 카드로 하죠. 아니면 데뷔 카드로 하잖아요. 그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데뷔 카드가 좀 더 양성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돈을 좀 쓰는데 데뷔 카드가 양성화되면 이제는 거의 여러분 때에는 이 종이 화폐를 쓰지를 않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종이 화폐가 없어지는 한 은행은 굉장한 혁명이 이루어져요. 은행에는 지점을 갖고 있어야 할 당위성이 없어져요. 은행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맞이할 세계는 지금의 여러분이 보는 세계랑 틀려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맞이할 세계는 굉장히 ubiquitous finance, 저는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ubiquitous finance라고 그러는데 ubiquitous finance 세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건 ubiquitous finance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그거는 금융, 통신, 유통이 합쳐지는 세상이에요. 서로 다른 회사가 아니에요. 텔레폰 컴퍼니가 따로 텔레콤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은행이 금융회사가 증권이랑 금융이 금융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홈쇼핑부터 하이마켓부터 그 이마트 같은 이 마트들이 세븐일레븐 같은 이 유통망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셋이 다 똑같은 거를 공유를 해야 할 세상이 틀림없이 와요. 아마 10년 안으로 와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보다는 여러분 지금부터 5년 전을 뒤돌아봐 보세요. 5년 전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폰 같은 거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아이폰 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기술은요 어디까지 발달돼 있냐면 아이폰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무슨 영화인가 매트릭스인가 이렇게 공중에 찍죠. 이걸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은 다 발달돼 있어요. 이미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상업화 하려고 하면 상업화하는데 돈이 들어서 뿐이지 지금 아직 못하는 거지. 기술은 다 돼 있어요. 이미. 예? 기술은 어디까지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에 나와서 보는 공상 만화 같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게 개발이 이미 거의 다 개발이 돼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도 이게 플로피 디스크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꼬박꼬박 접는 거가 벌써 MIT에서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장이면 이렇게 열면 이만큼 크게 할 수 있는 그 모니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됐다고요. 왜 지금 그걸 못 쓰냐? 아직 상업성이 없어서 못 쓰는 것뿐이에요.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이할 세대는 그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이할 세대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그 세대 가서의 금융이랑 내가 있잖아요. 금융이랑 통신이랑 유통이 합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안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제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돈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는 데이터베이스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무서운 사회에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를 긁죠? 네?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 크레딧 카드를 어떤 때 긁을 여러분들 패턴이 있죠. 여러분들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슨 날 돈을 이렇게 붙여주면 그때 크레딧 카드가 결제되고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를 긁는 패턴들이 있어요. 다 각자의 패턴들이 행동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 치면 자기가 자주 가는 웹사이트랑 관련된 웹사이트가 뜨죠. 네? 뜨죠. 그 웹사이트 뜨는 게 예전에 떴던 것보다 지금 뜨는 게 더 여러분들의 손이 더 가요? 덜 가요? 더 가죠. 점점 더 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데이터를 계속 거기가 분석을 해서 당신이 원했던 데이터의 분석은 당신은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성향의 사람은 이러한 데이터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보는 사이트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구글이요. 그게 굉장히 큰 노하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로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또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 패턴이 또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디에서 몇 시에 뭐를 썼다는 거는 크레딧 카드를 긁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크레딧 카드 컴퍼니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개인 데이터, 아까 그래서 보안이 중요한 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패턴을 다 알아요. 개인의 패턴을. 근데 개인의 패턴이 여러분들은 기간이 짧지만 개인의 패턴을 오래를 추적을 하면 개인이 갖고 있던 돈에 대한 파이낸싱 정보라 은행이 갖고 있던 개인에 대한 파이낸싱 정보랑 크레딧 카드가 갖고 있던 개인의 패턴이랑 개인의 패턴을 소비 패턴이랑 유통회사에서 그 사람이 가서 쓰면 그 돈을 무슨 상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유통회사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게 합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슨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그렇게 되죠? 지금까지 그런 데는 없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져오면 빅데이터에 지금 아직 굉장히 초보 단계예요. 지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초보 단계인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는 20년 후에는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세상이.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 거 있죠. 내가 뭐 어디 가서 뭐를 하면 얘가 다 알아서 인식해갖고 뭐 먼저 가르쳐주고 이거를 써라 뭐 하고 하는 거가 실질적으로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애널리해서 각자의 생활 패턴을 구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수리가 필요하죠. 그죠? 통계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금융을 하겠다는 분들은 통계학에 대해서 수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네?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해요? 사이콜로지가 필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일 때 뭐를 하더라. 어떤 때는 뭐를 하더라. 그래서 아주 내가 지금 여기 방송 중이라서 좀 얘기하기 그런데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던 기사인데 뭐냐면 빅데이터가 얼마큼 정확하냐면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하면 무슨 상품을 사더라 하는 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임신을 하면 어떤 패턴의 상품을 사더라. 임신해갖고 몇 달이 되면 무슨 어떤 음식들을 좀 먹고 어떤 패턴을 사더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여성분이 임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메일을 쳤어요. 근데 메일을 쳐서 임신한 걸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임신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가 아버지가 봤어요. 근데 이 임신한 '임신한' 사람이 진짜는 미성년자였어요. '임신한' 사람이 '임신한' 걸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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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살 딸이었어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가 이제 펄펄 뛴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놈은 이놈 뭐 이놈의 회사 뭐 나쁜 놈이라 그래갖고 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전화를 걸고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뭐 발이 닳도록 와갖고 했어요. 그 사과를 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애 낳았어요. 걔가. 그게 지금의 제일 초기 단계의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애널리스 하는 툴이에요. 아직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데는 현대캐피탈이 지금 하고 있어요. 데이터 패턴을 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패턴이 여러분들이 데이터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굉장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거 뭐 쓸데없는 정보가 진짜는 쓸데없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제가 살던 세상은 이미 뭐 그런 세상 아니니까 관계없지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이제는 정보가 굉장한 밸류를 갖고 있는 밸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유통망이에요. 근데 정보를 내가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를 어디서 흡수를 하겠어요? 망에서 흡수를 하겠죠. 망이 많아야지 흡수를 하겠죠. 내가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망이 많아야지 흡수를 하겠죠. 각 개인의 정보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흡수하냐가 굉장한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은행으로 보면 은행의 지점이 7,500개예요. 우리가요.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예요. 지점이요. 그러면 7,500개가 여러분 때 7,500개가 있겠어요? 않겠죠? 안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그럼 또 하나 거꾸로 봐서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다 온라인 쇼핑 가서 사세요? 아니죠. 아니죠. 아주 표준화된 상품도 온라인 쇼핑에서 안 사시죠. 그죠? 가격 비교만 하시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와서 사시죠. 많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아무리 데이터베이스가 발달돼서 지가 아무리 간다 그래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모여서 행동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대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더라도 대면을 해갖고 대면 채널에서 파는 이 채널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줄어든다는 것뿐이지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대면 채널이요. 근데 지금 금융회사가 예를 들면 증권이나 보험이나 은행을 다 봤을 때 실질적으로 90% 이상은 뭐를 하는 회사냐면 세일즈맨을 하는 회사예요. 증권도 지점이 있고요. 은행도 지점이 있고요. 보험도 다 대리점들이 있어요. 다 하는 거가 세일즈예요. 세일즈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그죠? 세일즈는 아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는 정형화된 정보를 받지만 비정형화된 정보는 어디서 받을 수밖에 없냐면 사람과의 만나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눈빛,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옆 친구가 얘기하는 거, SNS에서 그거 좋다더라는 얘기 이렇게 다 평가가 돼서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거의 금융권에 들어오시더라도 금융권이 다 뭐 트레이딩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 있는 인원의 90%는 거의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일즈를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일즈를 할 때는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학생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지금 대학교에서 있을 때 일들은 무슨 거냐면 다른 여러 가지 학과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라고 경영학만 공부하시지 마시고
다른 데도 뭐 법대라고 법대만 공부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세계는 굉장히 복잡한 세계가 와요.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 때만 해도 한 전공이면 한 전공만 팠으면 됐는데 이제는 다 모든 게 복합. 요새 그 우리 뭐 미래창조부인가 요번 정부에서 하는 그 얘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융합이 돼요. 융합되기 때문에 융합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러 부분에서 많이 깊게는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금융을 하려면 아주 뚜렷하게 여러분들은 수리적인 감이 있어야 돼요. 스태틱스틱한 감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증권의 애널리스트도 필요하고 은행에서도 필요하고 다 모든 사람이 머리가 수리적으로 돌아가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의 심리를 읽어야 돼요. 근데 더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몇천 년에 가서 사람이 살면서 올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사이 안에 아니면 50년 사이 안에 엄청난 뛰어난 과학적인 발전을 일으켰지만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은 예전에 무슨 철학이랑 예전에 갖고 있던 우리는 불교문 예전에 서기 뭐 600년 전부터 나왔던 그 철학, 예? 유교도 그때 철학, 국교는 서기 400년 전의 철학, 그다음에 뭐 그리스 로마 철학 그때 서기 400년 철학에서 우리가 철학에서 많이 발전을 했나요?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 철학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지만 전인적인 행태가 인물이 돼야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세상에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지금 우리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제 입장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그 대학생들 보면 너무 자격증에 집착을 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고시에 무슨 뭐 증권이면 증권 자격증 따셔야 되고 은행이면 은행의 보험이면 보험회사 자격증 따셔야 되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시죠? 근데 그거 진짜는 들어오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 몰라요. 저희 경우는 자격증 땄다고 저희는 그거 뭐 크게 뭐 메리트 안 줘요. 저희는요. 근데 아마 그게 모든 회사가 다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요. 실무적인 거는 다 각 회사에 들어오셔서 배우는 거예요. 회사가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다 가르쳐줘요. 특히 금융회사는 자산이 뭐예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키우고 어떻게 잘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물이 되게 하느냐가 금융회사의 자기 리턴이랑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어쨌든 여러분들 들어오면 거기서 엄청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상의 실무 교육은 들어오시면 현장에서 굉장히 더 배우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자격 시험에 그걸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취직을 하라 그럴 때 여기는 안전하더라. 여기는 예를 들면 지금 증권회사는 예를 들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증권회사는 5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거의 50 전에 명퇴를 해요. 은행은 지금 그거보다는 많아요. 네? 은행은 많다고요. 보험회사도 그거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화 갖고 유비쿼터스 파이낸스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뭐 제가 법적으로 뭐 58세, 60세가 정년이라고 해도 정년이 지켜질까요? 그럼 증권회사는 정년이 50세인가요? 아니죠. 증권회사 정년이 55, 58이에요.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 이게 뭐 여기 한 번 들어가면 60세까지 있을 수 있다, 65세까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는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 세대는 없을 거예요. 뭐 선생님이 돼서 자격증을 따면 뭐 60세까지, 65세까지 있겠다? 그건 난 힘들다고 봐요. 솔직히. 여러분 세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학문을 학교에서는 해야 돼요. 너무 이 자기가 어느 과에 들어가겠다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인식을 해서 공부 목표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험을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인터뷰를 하러 올 때는 인터뷰할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갖고 와야 돼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제일 거의요.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 우리가 인터뷰를 볼 때는 뭐를 제일 먼저 중요해 보냐면 그 사람의 열정을 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도 많이 하죠. 그죠? 무슨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다 보니까 요새 보니까 뭐 다 유학은 뭐 6개월씩 다 갖게 계시더라고요. 무슨 어학연수 안 가지고 가신 분 거의 없으시죠? 있어요? 거의 다 가시죠? 뭐 몇 달은 가시잖아요. 그죠? 예? 전 개인적으로 그건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영어 그렇게 두 달, 세 달 어학연수 가서 영어 하세요? 못하죠? 예? 아니 그게 외국을 가서 보는 거로는 견문을 느끼는 건 좋지만 언어를 한다고 가는 거는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를 자기가 하려면 저도 미국 가서 꽤 오래 살았는데 제가 he랑 she 있잖아요. he가 안 바뀌는 게 1년이 걸리더라고요. 남자 놓고 she라 그러고 여자 놓고 he라 그러고 she도 맞추기 힘든데 무슨 과거 분사랑 과거 완료 분사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굉장히 영어 잘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요. 저도 무슨 토플도 굉장히 잘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 봐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외국 애들이랑 얘기를 딱 하면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력서에 보면 영어 보면 영어 플루언트라고 쓰고 뭐 그러시더라고. 뭐 어떤 분 독일도 플루언트래. 그래서 내가 그 독일어로 물어봤는데, 예?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지를 않으면 저도 영어를 하게 된 게 거기서 한 10년을 사니까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 그 나라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문화를 내가 흡수를 해야지 언어가 되는 거지. 언어만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들어와 보세요.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영어를 쓰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은행에 어디 있어요? 국제부밖에 없어요. 그죠? 국제부 굉장히 조그매요. 증권회사도 국제부밖에 없어요. 국제부 굉장히 조그매요. 네? 보험회사 국제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금융권에 들어와서 영어를 쓸 일은 제로예요, 제로. 거의. 내 생각에는요. 근데 너무 그렇게 그러면 왜 영어를 배우냐? 서구 사고 방식을 언어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구의 사고 방식을 배우려고 있는 거지 언어 자체의 목적이 여러분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살지 않는 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언어 못한다 이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못한다 이거예요. 외국 사람이랑. 네? 내가 제 경우를 보면. 네? 그러면 그런 데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쓰니 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학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열정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인 도움보다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앞세상은 지금 제가 해왔던 저도 이제 거의 한갑이 가는데 제가 만들었던 60년 생활이랑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60년 동안 변화했던 거 그것도 엄청 제가 60년 사이에 엄청 변화를 했어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가난했어요. 그 60년을 우리가 변화를 보고 제가 살았지만 여러분이 살 지금 앞으로의 30년, 50년, 60년은 내가 변화했던 것보다는 훨씬 두세 배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을 보시고 앞에서 어떤 세대가 움직일 거를 계속 보시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있는 현상을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봐 줄게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하나 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공대 다녔는데 기계과랑 기계 설계학과가 있었어요. 재료공학과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근데 그때는 기계과가 그러니까 공대에서 제일 좋은 과가 기계과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다녔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거기 갔는데, 그런데 그때 제일 그때 성적이 나쁜 사람이 가는 데가 재료공학과였어요. 그러면 지금 거꾸로 보세요. 어느 과가 좋고 어느 과가 나쁜 과예요? 이제 기계과 아무도 안 가요. 재료공학과 가죠.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농업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농업이 신농업이 되면 농업은 굉장히 성장성이 클 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이 신농업이 되면 그거는 엄청난 대박을 깨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가야지. 항상 남들이랑 같이 쫓아갔을 때 이 과가 좋아서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돈이 있으니까 여기를 쫓아가고는 항상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주식도 똑같아요. 네? 주가가 어느 주식이 좋다고 막 남들이 다 살 때 같이 쫓아가면 그건 꼭 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봐서 여기가 좋다고 하는 거가 인식이 돼 있는 데를 계속적으로 가면 거기가 나중에 거기서의 브레이크스루가 생기지. 지금이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데에서 쫓아를 가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남들이랑 경쟁성은 없어져요. 이제는 다 남들이랑 경쟁성이에요. 경쟁성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심을 해서 한번 진학을 할 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금융은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금융 자체가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금융은 산업이 있어야지 금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산업이 그 나라가 물건을 만들어야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 파는 물건 갖고 부가가치도 생기고 그 만드는 회사를 더 잘 굴러가기 위해서 윤활유를 꿀려주는 게 금융회사지. 금융회사만 잘 되고 이 제조회사가 안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그 나라는요. 절대 그 나라는 장기 성장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항상 제조를 하는 사람을 서포트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옳지, 금융을 금융으로만 생각을 해서 금융은 금융회사의 돈장난으로만을 생각을 하면 그거는 꼭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고가 지금 미국에서 생기고 유럽에서 생기는 것들이 그 사고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뭐예요? 다 욕심이죠.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융은 뭐냐면 산업을 서포트하는 기능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능한 금융인이 돼요. 단기적으로 여러분이 돈 벌 수 있을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죠?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때는 항상 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도 월스트리트 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 40대에 억만장자 리타이어 한다고. 네? 그게 다 모든 사람들 꿈이에요. 여러분들 꿈이에요? 여러분들 꿈이죠? 지금 꿈이죠? 네? 40대 한 100억, 40대까지 한 100억 벌어서 리타이어 하는 게 꿈이죠? 100억이 너무 많으면 10억은 너무 적은가? 그러죠? 한 50억 정도 벌고 리타이어 하는 게 꿈이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실래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네? 취미생활이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학생 재수 없으면 100년까지 살아요. 아니,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때는 평균 수명 연령이 100살이 돼요. 아니, 지금 장난이 아니라 진짜 100살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살기가 여러분들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이 70년이 더 살아요. 그래서 제 케이스를 할게요. 40대에서 어떤 미국 애가 돈을 엄청 잘 벌었어요. 그래서 걔가 뭐를 했냐면, 월스트리트에서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40대 딱 은퇴를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보통은 그것도 은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걔도 대단한 사람이야. 보통은 40대까지 돈을 엄청 벌면,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어떠냐면, 나 그 경우 많이 봤는데요. 99억을 벌었어요.
예? 근데 진짜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990억을 벌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증권에 있을 때 한 고객이 선물이랑 뭐 해서 99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10억을 채워서 자기 1000억 벌면 그만둔다 그랬어요. 예? 10억이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지죠. 그럼 그 사람 엔디다 어떻게 됐을까요? 맨 처음에 제로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제로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40대에 내가 잘해서 그 뭐 백만장자가 돼서 끝나겠다는 사람 치고 하나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월스트리트에서 무지무지하게 돈 벌었던 사람 중에서 거지로 끝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관리를 못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얼만큼의 자기의 욕망 관리를 못한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쫓아야 될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40대 부대에 돼서 이제 한번 그냥 쉬겠다. 그런데 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그잖아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무슨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나서 조금 욕망을 자제를 하시고 자기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진짜 흥미가 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일생을 걸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하는 게 제일 옳을 것 같아요. 확실한 투자인 것 같아요. 네, 김한 은행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기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또 남들보다 앞서가는 태도를 가져가는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김한 전북은행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한 은행장님과 함께한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의 CEO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